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학교마다 지금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는 거냐면은 지금 지구 시스템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과 역학적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지구 시스템과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그 다음에 직권의 변화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분당은 이게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몇몇 학교는 반만 포함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160페이지에 처음 가면은 지구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구 시스템하고 관련 있는 건 뭐냐? 지구 전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첫 번째, 지구가 있고요. 지구에는 대기층이 둘러싸여 있는 게 지구 대기층이 있겠죠? 이 대기층을 뭐라 하냐? 기권이라고 불러요. 자, 지구 시스템의 첫 번째 기권이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땅이죠. 여기 땅인데 지구 요 표면부터 시작해서 요걸 지각이라고 그러는데 요 표면부터 시작해서 요 속에까지 다 해갖고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직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 보면 이렇게 물들이 있겠죠? 바닷물도 있고 우리 뭐라 그러죠? 그 호수 이런 물도 있고 이런 물을 뭐라 하냐? 수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공기층에도 기권에도 새 날아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에 우리 살고 있고요. 땅속에도 생물체 있고요. 물속에도 생명체가 있죠. 이런 생명체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생물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지구 시스템에 관련된 권역은 첫 번째, 거기 책에 나온 대로 하면 직권. 직권은 거기 나온 대로 뭐라고 되어 있죠? 단단한 지구의 겉표면과 우리 흔히 지각이라고 하는 겉표면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지구 내부를 다 포함해요. 그러면 직권에는 뭐가 있을까요? 직구에는 지각, 제일 표면에 지각이 있고요. 그 밑에 뭐 있죠? 멘틀 있죠? 멘틀. 그 밑에 또 뭐 있죠? 핵이 존재를 하죠. 핵에는 다시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직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권. 자, 기권은 여기 대기층 전체를 말하는 건데 아래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권, 물이죠. 물은 우리 바닷속에 있는 거 해수,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물 육수라고 하기도 하고 담수라고 하기도 하죠. 왜 육수 그러니까 이따가 맛있게 먹을 거 생각나요? 그쵸? 찌개 좋아합니까? 무슨 찌개 좋아해요? 부대찌개. 요즘 출신이잖아. 우리도 놀러와 부대찌개 하나 사줄게. 부대찌개 맛있게 잘하는 데 많다고. 근데 생각보다 비싸요, 부대찌개. 자, 그 다음에 수권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 우리 생물들이 사용하는 생물권. 생물은 어디에 살죠? 수권에도 살고, 직권에도 살고, 기권에도 살죠. 모든 권역에 다 삽니다. 그리고 이 지구 시스템의 바깥을 거기 나온 것처럼 뭐라고 그러냐? 외권이라고 외권해요. 지구 바깥이죠. 그럼 지구 바깥에는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정상이죠. 지구 바깥에 생명체가 있으면 우리는 외계 생명체라고 부를 거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를 우리는 지구 시스템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먼저 지구 시스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해갖고 직권부터 얘기가 다시 나오죠. 자, 직권 볼게요. 직권은 거기 나온 것처럼 지각, 멘틀, 핵은 다시 외핵과 내핵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직권에서 제일 많은 거, 지구 전체에서 제일 많은 건 뭐죠? 철이에요. 지구 전체에서 제일 많은 게 뭐니? 그럼 철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산소예요. 자, 그런데 지표면에만, 지각이라고 그러죠? 지표면에만 제일 많은 게 누구니? 그럼 산소예요. 그 다음에 3등이 규소거든요. 지구 전체에서는 지표면에서만 제일 많은 건 산소, 두 번째가 규소예요.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핵에 제일 많은 건 누구니? 그럼 철이에요. 철과 니켈이 제일 많은데 철, 니켈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바깥 부분을 뭐라 그러고 지각, 그 다음에 그 밑에 멘틀, 그 다음에 핵에는 다시 외핵과 내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각 그러면 나오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지각이고요. 겉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각에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다 배웠지만은 산소하고 규소가 제일 많아서 지각에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규산형 광물로 되어 있다. 요 얘기 우리 앞에서 많이 했었죠. 규산형 광물이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멘틀. 자, 멘틀의 특징은 뭐죠? 전체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몇 퍼센트? 지구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부피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 있는 고체이다. 그래서 멘틀이 여기 유동성이 있어서 위에 떠다니는 판들이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겠죠. 대륙 이동이다. 자, 그 다음에 핵. 핵은 얘기 나오는 게 핵은 내핵과 외핵인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요 바깥쪽이 핵인 외핵이 중요해요. 외핵은 뭘로 되어 있다? 액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외핵에서 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지구 뭘 만든다? 지구 자기장을 만든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외핵에서는 자기장이 제일 중요해요. 외핵에서는 액체로 되어 있고 철이나 니켈이 열 대류에 의해서 뭘 만든다? 지구 자기장을 만든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뒤에 옆 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역할. 자,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한다. 지표면뿐만이 아니라 땅 속에서도죠. 그 다음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을 공급해주는 원천이다. 각종 원소들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여 온도를 조절한다. 화산활동에 의해서 기후변화를 발생한다. 수륙공포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영향을 준다. 뭐 요 정도 얘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권. 요번 단원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만 알면 돼요. 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워요. 자, 그러면은 기권 볼게요. 기권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웠었죠? 이게 언제 배우더라? 기권을 여러분들 중2 때 배우든가?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지표면으로부터 지각이에요, 지표. 지각으로부터, 자, 얘도 층층 되어 있다는 층상구조로 되어 있다는 표현을 쓸 거예요. 아래쪽부터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 그럼 이 열권 바깥은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외권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구 표면에서는요, 지구 표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열을 적게 받죠. 난로에서 멀어지니까 온도가 내려가요. 이게 온도예요. 이쪽이 온도예요. 이쪽이 온도. 높아지는 쪽, 여기 낮아지는 쪽. 온도가 점점 낮아져요. 그러다가 성층권에 가면 오존층이 태양빛을 흡수하면서 온도가 좀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성층권이 없어지는 중간권에서 다시 온도가 낮아지고요. 다시 온도가 낮아지다가 열권에서부터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 특징을 알아야 돼요. 대륙권에서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뭐니? 그러면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을 적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니 성층권에서는 왜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여기에는 누가 존재하죠? 오존층이 존재해요. 오존층에서는 뭘 흡수하느냐?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줍니다. 자외선을 흡수했으니까 햇빛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열권에서는 왜 다시 온도가 올라가니? 그러면 태양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라는 특징을 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열권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낮에는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데요.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안 올라가요. 왜? 태양이 없으니까. 태양빛이 없으니까 밤에는. 그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온도가 여기는 높고 여기는 차갑죠. 그럼 차가운 기체는 밑으로 내려오고요. 따뜻한 기체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차가운 게 내려오고 따뜻한 게 올라가는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대류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중간권도요. 아래는 따뜻하고 위에는 차가우니까 차가운 게 밑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게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여기도 대류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층 구조에서 딱 두 개만 대류 현상이 있네요. 어디죠? 대륙권하고 중간권만 대류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대륙권에는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들 수 있죠? 구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권에는요, 수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대류현상은 있으되 기상현상, 즉 구름이 만들어지는 기상현상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 대류현상이 있니? 대류현상이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은 대륙권하고 중간권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류현상과 함께 기상현상도 있니? 그러면은 어디만 대륙권만 얘기하셔야 돼요. 왜 그러니? 그러면은 얘는 수증기를 포함하는데 얘는 수증기를 포함하지 않아서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럼 성층권은요. 아래쪽이 차갑고 위에가 따뜻하죠.
그럼 얘는 따뜻한 건 그냥 여기 있고 차가운 건 그냥 여기 있어요. 섞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굉장히 안정된 층이어서 대류권의 물질을 중간권 물질로 섞어주지를 않아요. 여기서 딱 어떻게 보면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대류 현상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는 나타나는 특징이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류권엔 기상현상이 있고요.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이 있죠.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중간권에서는 뭐 역할은 따로 없고요. 관찰되는 게 뭐가 있니? 그럼 유성이 관찰됩니다. 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면 돼요. 유성이 돼서 왜 우리 밤에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랑 밤에 그 걷다가 자기야 왜? 저기 유성 떨어져. 우리 소원 빌자. 우리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또 오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잖아. 안 해봤지? 불쌍해. 해봤니? 안 해봤니? 에휴, 나는 한 여자랑 해봤는데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있다. 자, 그 다음에 맞아. 어저께 골 때려가지고 어저께 오후에 좀 잠깐 집에 갔다 왔는데 그 로봇 청소기 하나 샀거든요. 야, 좋더라 요즘 거. 지가 지도를 만들대? 집 구석구석을 다 치우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지났는데 뭐가 알람이 울려 막 시끄러워. 그랬더니 가봤더니 애가 뒤집혀가지고 어떻게 남도에서 거기 떨어져갖고 대굴대굴 굴러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잘 만들긴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고민 중이야. 물걸레 청소기도 하나 살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맞다. 그 2학년 오빠가 이렇게 형이 하나 알려준 건데 개 키우는 집에서는 절대로 그걸 쓰면 안 된대요. 알죠? 그 개 이런 것들을 그냥 청소기가 하루 종일 질질 끌고 다닌대요. 온 집안을.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럼 온 집안이. 그러니까 다 묻혀놓고 다닌대요. 그래서 안 된대. 자, 그리고 유성이에요. 유성. 어디 보시면은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관찰된다. 자, 열권에서는 자 온도가 다시 올라가죠. 온도가 다시 올라가니까 뭐 여기 대류 얘기가 없겠죠, 당연히. 직접적으로 태양열을 받는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극심하다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인공위성이 돌아가는 궤도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오르라가 관찰된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르라가 관찰된다. 그러면은 어디? 열권.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다니는 뭐 높이다. 그러면은 열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역할. 자외선을 흡수한다. 어디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죠? 성층권이죠. 성층권에서 누가?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온실효과. 그 다음에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지구과학 시간에 꼭 기억해 줘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온실효과에 관련된 기체는요. 이산화탄소, 수증기. 자, 순서대로 써줄게요. 수증기.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테인가스, CH4 이렇게 4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은 건 누구냐면 수증기가 양이 제일 많아요. 수증기가 온실가스 중에서 제일 많아요, 양이. 그리고 이산화탄소, 메테인가스 순으로 적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책에는 누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얘가 제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이 인위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증기의 양을 조절하지는 않는데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가끔 아주 어렵게 낼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온실가스와 온실가스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이산화탄소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수증기예요. 그런데 가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양을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주범이긴 한데 양 자체는 누가 제일 많다? 수증기가 제일 많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가끔 미친 척하고 물어볼 때 돼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평형. 이거 뭐 대기순환. 그럼 대기순환하면은 뭐 태풍도 불기도 하고 순환하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준다.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 해소 그러면은 나타나는 게 대기 대순환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의 순환하고 해수의 순환도 나와요. 이거는 지구과학 시간에 또 나오니까 그냥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왜 통합과학 시간에 이렇게 다 얘기해 주냐면요. 문제가 있어요. 통합과학은 내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좀 바운더를 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넓게 알고 계시면 좋아가지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되는 물질 차단한다. 고에너지 입자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근데 여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요. 알고만 계시고요. 생물의 호흡에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한다라고 돼 있고요. 고에너지 입자 차단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한 번에.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넘어가 보시면 이번엔 수과.
자, 수건이에요. 수건이라고 하면은 물 말하는 거예요. 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물에는 바닷물하고 육지에 있는 물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학교 때도 그런 거 했겠지만 지구 전체에서 수건에서 제일 많은 건 누구니? 그러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해수예요. 해수. 해수가 전체 몇 퍼센트? 162페이지에 보시면 97.2%라고 나오죠? 제일 많아요. 162페이지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얘가 97.2%고요. 그 중에 2.8%가 육수라고 나와 있어요. 육지의 물이에요. 자, 그런데 2.8% 중에서도 5.15%는 누가 가지고 있고요? 빙하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지하수라고 하고 0.62%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0.03%. 자, 여기 0.03%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죠? 기타라고 써 있는 애. 거기 보시면 호수, 강, 토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인간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호수하고 강에 있는 물이죠. 그래서 전체에서 0.03%에 해당하는 물만 인간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아껴 쓰자는 얘기가 꼭 나와요. 그래서 물 아껴 쓰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건 전체 물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일단 끝나요. 물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요. 갑자기 해수 얘기가 나와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은 거기 가운데 보시면 해수의 침상구조라고 해서 해수 표면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바다 표면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 깊이 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수온을 표시해놨어요. 물의 온도예요. 수온이에요. 야, 이게 사람이 적응이 무섭구나. 옆에 칠판 쓰다가 이 칠판 쓰려니까 와, 칠판이 잘 안 써져요 지금. 옆에 칠판을 새로 갈았죠. 옆방을 되게 잘 써지거든요. 살살 써도. 저게 적응이 되니까 손에 힘이 안 들어가. 지금 부피를 쓰는데 잘 안 써지네요. 자, 그러면은요, 처음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닷물이에요. 햇빛이 비쳐요. 그러면은 햇빛이 비치는 바닷물은 따뜻해지겠죠. 그런데 파도가 차요. 파도가 막 치면서 위아래를 섞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깊이까지는 수온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쭉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만 더 이상 안 날아져요. 이렇게. 그럼 물을요, 온도에 따라서 다시 층으로 나눠보면요, 한 3개 층으로 나눠져요. 하나, 둘, 3개로 나눠지겠죠? 맨 위에 있는 물이 혼합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걸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맨 밑에를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자, 사실은 이 두 개보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수온약층이라고 불러요. 이게 수온약층이에요. 자, 그러면 혼합층은 뭡니까? 아, 햇빛을 비춰.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 온도, 여기는 뭐 한 몇 도 정도 되어 있죠? 한 25도, 한 23도 정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책에는. 그런데 이 온도는 누가 결정하느냐? 지구가 있으면요. 여기 적도예요. 햇빛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 적게 비추죠. 그러니까 적도에 가까울수록 이게 높아요. 그리고 극에 가까울수록 이게 점점 내려가겠죠. 그냥 태양이 비추는 온도예요. 그 다음에 요 두께는 누가 결정하느냐? 요 두께는 파도가 얼마나 치냐에 따라서 위아래가 얼마나 섞어주냐 차이죠. 이거는 바람의 세기가 결정해줘요. 요 두께는 바람의 세기가 결정해줘요. 그 다음에 요 온도는 위도가 결정해줘요. 위도가 저위도, 적도에 가까울수록 높아지고요. 위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얘는 낮아져요. 그 다음에 요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냐가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여름하고 겨울 중에 언제가 더 바람이 세다고 느껴져요, 보통?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집에만 있어도 잘 모르겠어? 여름, 겨울. 겨울. 여름? 겨울. 겨울이 더 세요, 바람 세기는. 그러면 이 두께는 겨울이 더 두껍게 나올 거고요. 여름이 좀 더 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위도별로도 좀 달라지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가 높죠. 근데 온도가 수온이 높은데 여기는 온도가 낮으니까 높은 건 위에 있고 낮은 건 밑에 있죠. 잠깐만. 온도가 높은 게 위에 있고 낮은 게 밑에 있으면 섞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위아래 물질 교환이 없어요. 딱 굉장히 안정된 층이에요. 그러면 여기 혼합층에 있던 물질이 심해층으로 내려오냐? 안 내려와요. 심해층에 있던 물질이 혼합층으로 올라오냐? 안 올라와요. 이렇게 되면 딱 두 개를 구분시켜줘요. 그 다음에 심해층, 여기 온도는요,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 온도는 뭐 적도지방이건 극이가건 여기는 거의 영하권에 가까운 정도로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건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혼합층,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가열된 해수가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어 깊이에 따른 수온이 일정하다.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뭐가? 두께가 두껍고 깊이가 두꺼워지고 계절과 장소에 따라 두께가 달라진다. 자, 수온약층,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진다. 제일 중요한 건 그 밑에예요. 매우 안정된 층으로 해수의 연직 운동이 일어나기가 어려워. 즉 위아래로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을 교환을 차단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낚시 프로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 뭐 있잖아요, 그 무슨 특정 프로에서 그 왜 무슨 유독 아저씨하고 왜 그 이경규 아저씨 나와서 이렇게 낚시하는 거 있어. 저 그런 프로 참 좋아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보고 있다가 딴짓을 하고 또 봐도 항상 똑같아. 항상 이 짓만 하고 있어. 내가 제일 재밌게 본 프로가 뭐냐면 되게 금방 조기종용한 프로인데 걷기만 해요. 사막 같은 데서 걷더라 계속. 얼마나 좋으냐면 내가 10분 동안 딴짓을 하다 화면을 딱 봤는데 여전히 걷고 있어. 와, 1시간 내내 그냥 그게 다야. 얼마나 좋아 그런 프로. 그리고 제가 한때 제일 좋아했던 프로가 바둑이에요. 1시간 동안을 봐도 한 판이 안 끝나.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한 판 끝나는데 얼마나 좋아. 바둑 둘 줄 알아요? 아, 바둑. 몰라요? 바둑. 몰라요? 바둑. 아, 몰라요. 나중에 남자친구 바둑 두는 사람 만나세요. 아시죠? 그럼 멋있어. 한걸 탁 막 이러면서 멋있잖아. 아, 왜 그 음파에서 나오는 그 택이 아니 택이 맞나 걔가? 걔 어때? 그거 아까 생각했던 우리 집사람 걔랑 됐다고 저기랑 안 됐다고 유준혁이랑 안 됐다고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요, 얘는 위아래를 섞어준다 안 섞어준다? 안 섞어줘요. 위아래 안 섞어줘요. 자, 그래서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해층.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요. 즉 태양빛은 절대 심해층까지 못 들어가요. 아, 맞다. 이 얘기 왜 했었냐면 도시어부 보면은요, 그 물고기 잡을 때 보면 심해층에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얘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이 물고기가 한번 잡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왜 물고기 잡았으면 이렇게 다시 놔주잖아요. 여기 있는 물고기는 다시 놔줘도 되는데 여기 있는 물고기는 절대 놔주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절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못 들어가요. 자기네 집을 못 찾아가요. 그래서 걔는 죽어요, 어차피. 그래서 그냥 잡았으면 잡아가야 된대요. 그냥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 절대로 못 내려간다고. 왜? 누가 수온약층이 딱 막고 있어갖고 위아래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나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 심해층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그냥 차갑다. 그냥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역할 거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어요. 물 순환, 해수 순환에 의해서 온도 조절해준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내용 없어요. 자, 그다음 생물권. 생물권은 어디에 사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물은 동물, 식물, 미생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생물권이 어디서 사니? 그럼 땅에서도 살고요. 물속에도 살고요. 하늘에서도 살죠. 그러니까 수권, 기권, 직권 모두에 포함된 건 누구예요? 생물권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생물권. 자, 생물권은 직권, 기권, 수권 영역과 부분적으로 겹쳐 있다. 뭐 그건 필요 없고요. 어차피 뭐 다 읽어보면 될 거고 역할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없어요. 역할도 그런 얘기 없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외권. 자, 외권은요, 지구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구 시스템 밖을 말하는 거예요. 외권은 기권 밖에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지구는 외권의 태양과 달을 비롯한 다양한 천체들과 중력에 의해서 상호작용한다. 뭐 별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지구는 외권을 통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죠. 외권으로부터. 그리고 지구가 우주로 다시 또 열을 방출하죠. 그래서 복사 평형을 이루니까 에너지 교환은 됩니까? 네, 에너지 교환은 있습니다. 그럼 맞아요. 에너지 교환은 가능해요. 근데 많이 헷갈리는 게 그 옆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물질 교환이라고 돼 있죠.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자, 물질 교환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 생각해 볼까요?
유성이 떨어졌다. 맞죠? 외권에 있던 게 지구로 떨어진 거 맞아요?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외권과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하고는 서로 교환이 없죠. 뭐 인간이 인위적으로 뭐 비행선 띄워가지고 비행선이라나 우주선 띄워가지고 우주 밖으로 나간다, 그 정도?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 출입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에너지 출입은 있을 때 물질 교환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과서상에는요 외권에는 생명체가 없는 걸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외권에 생명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외계인을 교과서가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데 외계인은 있을까요? 있다 없다? 외계인 모르겠다? 외계인 있다 없다? 있다? 외계인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있다. 있다. 그쵸. 저처럼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은 지구에 원래 없었어요. 그쵸?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 외권에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오르라라는 게 보인다라고 하는데 오르라는 어디에서 관찰되는 거죠? 지구 기권 중에서도 10권에서 관찰이 돼요.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지구에서 핵이 있어요. 핵에서도 특히 어디 요 외핵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액체로 되어 있죠. 요 액체에 들어있는 철과 니켈이라는 자성 물질들이 열대류를 일으켜요. 뜨거운 거 올라가고 차가운 거 내려오고. 그러면 지구에 뭘 만드느냐? 지구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지구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표시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표시할게요.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겠죠? 자,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자기장 영역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지구의 기권 영역이라고 할게요. 엄밀히 말하면 지구 자기장은 지구의 어디? 외권에 분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태양에서 태양이에요. 태양에서 우리한테 유용한 것들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사전 입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쏴줘요. 참고로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맞으면은 동물이나 식물에 맞으면은 죽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얘네들이 오다가 요 자기장에 갇혀요. 갇혀서 회전 운동을 해요. 검사가 여기서 계속 평생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좀 모였죠, 자기장이. 그럼 모이다 보면 이렇게 하전 입자들이 와서 여기서 부딪혀요. 부딪히면 환하게 빛이 나거든요. 그렇게 환하게 빛이 나는데 모여있는 곳이 주로 어디냐면 이렇게 꼭지점에 모여있는 곳이 기권이죠. 기권에서 최상층인 10권에서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부딪히면서 환하게 빛이 나거든요. 이렇게 빛이 나는 플라즈마 현상을 여러분 여기서 오로라가 관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구 자기장에서 하전 입자를 막아줍니다. 그럼 외권에 형성된 지구 자기장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 자기장은 왜 생겼어요? 라고 하면 외핵의 열대류 현상 때문에 생겼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기권에서의 10권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모여있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가지고 빛이 나는 현상인 오르라가 어디서 10권에서 관찰됩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 얘기해 준 것 뿐이에요. 나쁘지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하고는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언제냐? 163페이지 보시면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호작용.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요. 어디 보시냐? 거기 중간에 보면 표 하나 나와 있죠. 중간에 보면 테이블로 표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 게 무슨 내용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몇 번째 여기 직권에서라고 써 있죠. 직권에서 뭐 해볼까? 기권으로. 직권에서 기권으로. 직권에서 기권으로 해서 만나는 거 딱 보면은 화산가스의 방출이죠. 그럼 화산이 어떻게 지구 속에서 분출해서 올라온 거죠. 그럼 땅 속에 있었으니까 직권이 기체가 돼서 분출이 됐으니까 어디에 영향을 미친 거죠? 기권에 영향을 미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화산가스의 방출, 그 다음에 지표 에너지의 방출 이런 거는 어디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영향을 준 거다.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기권에서 직권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기권에서 직권으로면 여기겠죠. 대기에 의한 풍화 침식작용. 즉 대기에 의해서 땅
돌덩이들이 깨지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권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 거죠? 직권에 영향을 미친 거죠. 이런 식으로 딱 요 예를 보고,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두 가지. 어떤 예를 보고 아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영향을 미쳤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어디에서 어디로 영향을 미친 거를 예를 찾아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걸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쭉 훑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아, 이게 그런 내용이겠구나. 근데, 이게 뭐야? 이러면 좀 헷갈리죠? 그런 거는 한번 체크 받으셔야 돼요, 이따가. 그래서,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 좀 한 번만 쭉 훑어보시고, 요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쉽게 나올 때는 직권, 기권의 영향력을 그냥 표시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어렵게 나오면은 직권에서 기권으로인지, 혹은 기권에서 직권으로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구분하는 게 문제예요. 요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하나가 꼭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 그림 하나 더 있죠. 여기 동그란 그림 하나 더 있을 거 오른쪽 위에. 요 그림에 보면 한가운데 누구죠? 생물권이죠. 왜 한가운데로 들어올 수밖에 없냐면 생물권은 수권, 기권, 직권에 모두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되면 왜? 모두 다 살아가니까. 그래서 한가운데다가 생물권을 저렇게 보통 많이 그려놓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안 가르쳐줘요. A, B, C 여기 뭐 삼각형이 있는 게 누군지 안 가르쳐주고 요걸 하나 가려놓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놓고 여기에 얘를 들어놓을 거예요. 그래놓고 이게 누군지 찾아라. 아니면은 써주고 요 화살표를 거놓고 아, 이 예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거 찾으라고 할 거니까 그거 찾는 게 일입니다. 그럼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이번 테이블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정신줄 바뀌었으면 아, 설마 뭐 화상 분출됐는데 뭐 이게 무슨 뭐 어디에 뭐 외계로 날아가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기현이가 방귀 꼈다. 자, 이건 어디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기현이는 생물권이죠. 그 다음에 방귀 꼈다? 그럼 어디에 분출한 거죠? 기권에 영향을 준 거죠. 이건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준 거예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 숨을 쉬어서 들여마를 써서 산소를 들여마셨다. 이러면은 기권에 있던 산소가 생물권으로 간 거고, 후 내뱉었다. 그러면은 생물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따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수권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수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굳어져서 돌이 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수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조개 껍데기로 갔다.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갔다 표현을 써야 되고.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자, 여러분들 쭉 넘어가세요. 이제 어디까지 가시냐? 170페이지까지 한번 넘어갈게요. 우리 170까지 하면은, 보기만 하면은, 일단은 중당고하고 태동고 빼고는 뭐야? 유경이 하나네. 유경이면 저쪽만 가면 돼요. 이제 니네는 여기까지가 시험권이야. 여기 하나 더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요 170페이지에 가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과 물질 순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구 시스템에서요 에너지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딱 3개밖에 없어요. 그건 되게 간단해요. 자,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지구가 가지고 있던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달과 지구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조력 에너지. 요 3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 외우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첫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영향을 미친다? 나오는 거는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면 뭐 있을까요? 화산 분출. 그 다음에 뭐 있을까? 그 다음에 뭐 지진. 그리고 하나,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다가 너울 쳐서 육지로 넘어오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해일이라고 그러죠. 지진 해일까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를 넣으시면 돼요. 화산 분출이라든가 지진, 그 다음에 지진에 의한 해일까지를 지구 내부 에너지 영역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원인은 뭐니? 그러면은 거기다 본 것처럼 지구 내부 에너지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 혹은 미행성체의 뭐 충돌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뭐냐면요.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뭐밖에 없죠? 밀물, 썰물밖에 없죠. 밀물, 썰물 얘기가 나오면 이건 조력 에너지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밀물, 썰물이 되면서 바닷가 근처의 환경이 좀 바뀌죠.
아니면 밀물 썰물일 때 좀 침식이나 퇴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요 정도까지만 조력 에너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는 나머지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비 내리는 거, 뭐 기타 등등 방금 아까 예를 들어준 조력 에너지하고 지구 내부 에너지 예 들어준 거 말고 나온다. 그럼 무조건 근본은 태양 에너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무조건이에요. 거의 다 태양 에너지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나는 신경 써야 될 게 지구의 에너지원은 크게 세 개가 있구나.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요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조력 에너지하고 지구 내부 에너지만 예시를 들면 되고 나머지는 모르겠으면 다 어디다 집어넣자? 태양 에너지에다 집어넣으면 애지간하면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력 에너지다. 그럼 아까 뭐 있었죠? 밀물과 썰물.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봐준다고 그러면은 밀물과 썰물 때문에 생기는 해안선, 즉 바닷가에서의 침식과 퇴적 정도까지 해안선의 변화까지 봐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러면은 화산 분출, 지진, 해일 이런 거 주로 얘기하면 된다. 뭐 단층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르겠으면 일단 태양 에너지로 넣고 보자. 그럼 애지간하면 맞다. 그렇죠? 그럼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거 말고 딴 거 내는 학교 못 봤어요. 그렇게 치사하게.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그러면은 2번. 거기 밑에 그 다양한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해갖고 태양 에너지 잠깐 대기. 왜? 전부 다니까. 170페이지 중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 잠깐 대기하고 그 밑에 지구 내부 에너지 볼게요. 고온의 지구 내부에서 지표로 이동하는 열 에너지. 뭔 소리야 이게? 그 다음에 화산 활동과 지진, 조산 운동 등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근원 에너지다. 뭐 이 정도쯤이야, 그치? 뭐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외핵의 운동에 의해 지구 자기장의 형성. 아까 빼먹었네요. 지구 자기장의 형성 얘기 안 했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에 의한 판의 이동. 요것도 얘기 안 했구나. 요거까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로 분류해 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물어볼 게 없어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시면은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 여러분 다음 페이지구나. 조력 에너지에는 달과 지구의 인력 때문이죠. 주된 원인은 달과 지구의 인력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과 지구 사이의 인력도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주된 원인은 누구니? 그럼 달이에요, 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태양이 무지막지하게 크죠? 중력도 무지막지하게 세요. 어떤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쵸?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멀리 있어. 무서워? 안 무섭지. 하지만 무섭지 않은 쟤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눈앞에 있어요. 무섭지? 그렇게 무서운 캐릭터는 아니지. 내가 얘한테 그래서 물어봤어. 얘는 아빠 무섭지? 아니. 한 번도 안 무서웠니? 한 번도 무서워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그치? 엄마는 좀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화 좀 내봐야 되나. 그래서 정말 어저께 오전에 정말 화났어요. 예안이가 그저께 연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에 코스트코 문 열리자마자 가보기 또 처음이네. 가자마자 연어 사갖고 연어 딱 손질해갖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나갔다 왔어요. 잘했죠. 그래서 낮에 전화해서 야 나 연어 맛있게 먹었어? 맛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는 갈비 사오래요. 갈비 사다 줬어요. 그래서 연어 다 먹었으려나 모르겠다. 자, 조력 에너지. 자, 아까 얘기했지만 달은 태양보다 작아요. 하지만 영향력은 누가 더 크다고요? 달이 영향력이 큰 거예요. 조력 에너지의 주된 원인은 달이에요.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태양의 인력도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주는 건 아니지만 주된 원인은 그러면 달이에요. 태양도 인력을 영향을 미칩니다. 자,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 해수면의 주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자, 여기 태어나서 자기 한 번도 밀물 썰물 본 적 없다. 다 봤어요? 나보다 낫다? 나 거의 30 다 돼서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를 세워놨는데, 차 세우는 게 아니라 뭐였지 내가? 낚시. 처음에 낚싯대 거기서 얻어가지고 던졌어. 물이 점점 멀어지네? 이거 또 갔어. 던졌어. 또 멀어지네? 또 갔어. 또 던졌어. 근데 갑자기 물이 훅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갯벌이라는 데 처음 나가봤고요. 그날 저녁에 나하고 삽하고 양동이 같은 걸 하나 주려고 나한테 어설프게 그거 이거 뭐야? 그랬더니
가서 뭐 잡을 수 있대? 지금 물 빠질 시간이라고. 내가 한마디 했지. 제가 이런 거 할 사람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잤어요. 딴 애들 나가서 그거 했는데 뭐 재밌냐? 그거 거기 나와서 그거 하고 있대. 후레쉬 들고 가면 들어가고 이상한 거 하나 잡아가고 좋다고 사 먹으면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 주기적인 해수 변화, 밀물 썰물.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해안선 근처의 생태계와 지형 변화에 영향을 준다. 아까 얘기했었죠. 밀물, 썰물 말고 조금 봐준다 그러면은 해안선 근처의 생태계 변화, 지형 변화까지는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쌤 이런 거 말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에 속합니까? 아까 우리 잠깐 건너뛴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태양 에너지는 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방금 예를 든 거 빼고는 다 태양 에너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전소가 가끔 나오는데요. 가끔 책에서 예를 들어주는 것 중에 여러분들 조력 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류 발전이 있고요. 조력, 조류, 파력 발전이 있어요. 혹시 이거 세 개 구분 다 돼요? 파력은 뭔지 알죠? 파도가 치죠? 파도가 쳐서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하는 걸로 전기 만드는 거예요. 그럼 파도는 왜 칠까요? 파도는 이거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거니까 얘는 참고로 태양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조력 발전하고 조류 발전은 둘 다 밀물하고 썰물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발전은 조력 에너지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름 대부분 얘는 잘 알아요. 이거 뭐냐면은 바닷가 근처에 그 뭐죠? 그 저기 갯벌 있는 데다가 댐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갖고 물이 들어와 있을 때 물이 빠져나가죠 이제? 그럼 못 빠져나가게 물을 가둬요. 그 다음에 물 다 빠져나가면 그때 수문 열어서 물 빠져나가면서 터빈 돌려요. 근데 물 다 빠져나간 다음에 또 가둬요. 그럼 밀물, 썰물, 물 들어오겠죠 이제? 물 들어오면 가둬놨다가 또 구멍 열어서 물 들어오게 만들어갖고 터빈 돌려요. 요게 조력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댐 만들어야 되는 기본적으로 밀물, 썰물 이용하는 거고요. 조류 발전은요. 우리나라가 잘 지도를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고요. 여기 중국 땅이에요. 여기 서해거든요. 여기가 좁죠. 그럼 물이 들어가서 혹은 물이 나가면서 여기에 서해 안에 밀물하고 썰물을 만들죠. 그럼 여기에는 뭘 하기 좋냐면 이쪽에는 댐 만들어서 조력 발전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물이 들락날락만 하지 물 높이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조류 발전이라고 여기다가 프로필러 같은 거 하나 설치해요. 바닷속에다가. 그럼 프로필러 막 돌아가겠죠? 그래서 전기 만드는 건데 요건 조류 발전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은 뭐하고 관계가 있죠? 조력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얘네 둘은. 하지만 파력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요즘 꼭 좀 구분해 주시고요. 가끔 얘를 많이 놓쳐요. 조류 발전도 역시 조력 에너지예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구 시스템 171페이지 보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자, 지구는요 둥글어요? 동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적도를 옆에서 보면은 적도를 기점으로 태양이 이쪽에 있으면 에너지가 여기는 수지부에 가깝게 들어오고 극으로 가면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죠. 그래서 적도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요. 양극에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거기 옆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적도예요. 적도에는 태양 에너지가 적도에 많이 들어오고 양극으로 갈수록 적게 들어오죠. 그런데 지구가 방출되는 에너지는 극에서는 좀 적고 적도에서는 좀 적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다 보면 요만큼의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과잉 상태다. 그 다음에 양극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부족하다. 그래서 과잉인 에너지가 부족한 극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보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대기 순환과 해류의 순환에 의해서 한다. 주된 것들은 그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래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1번 저위도 지역은 고위도 지역에 비해 태양의 고도가 높아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많다. 적도 쪽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다예요. 위도에 따라 에너지가 불균형이 발생한다. 저위도 지방의 에너지 과잉, 고위도 지방의 에너지 부족 상태.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를 이동시킨다. 어디서 어디로? 저위도에서 고위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에너지의 흐름은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운반된다. 그래서 평형을 이룬다 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러면 날씨에 영향을 주는 거는 누구 때문인 거죠? 태양 에너지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날씨에 영향이 있다. 그럼 태양 에너지예요.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하고 조력 에너지는 날씨하고는 관계없어요. 얘는 날씨하고는 관계없어요. 날씨가 어떻든 간에 생기는 건 생기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 그러면 날씨에 영향을 준다. 그럼 누구 때문이다? 태양 에너지 때문이다. 그것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잠깐 하고 우리 잠깐 쉴게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 얘기가 나오는데 뭐뭐 나오죠? 물의 순환. 이건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물의 순환,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 그 다음에 질소 순환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디에 쌓이거나 모자른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남는 데서 모자른 쪽으로 항상 보내줘야 된다. 이게 순환이죠. 일종의. 자, 물의 순환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물의 순환하고 탄소의 순환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물의 순환이 제일 잘 물어봐요. 자, 물은요. 책에 나온 것처럼 육지하고 바다로 구분해야 돼요. 육지, 바다. 자, 그다음 육지하고 바다로 구분하셔야 되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머리가 띵하냐? 머리가 어떡하지? 자, 그러면요. 비가 내린다. 자, 그럼 비가 내릴 거예요. 자, 비가 내려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강수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럼 비가 내리면 육지에서는요 다시 증발을 합니다. 증발을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비가 내리면요 육지에서는 다시 증발을 하기도 하지만 육지에 있던 물이 흘러 어디로 가요? 바다로 들어가죠. 그래서 바다로 유입돼요.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린 양하고 증발된 거랑 유입된 거랑 합치면 요거랑 요거 둘이 합치면 얘랑 항상 어때야 돼요?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그럼 책에 나온 숫자 한번 볼게요. 책에는 거기 보시면은 옆에 있는 표를 지점으로 할게요. 육지에 보시면은 강수에서 여기 얼마 써있죠? 헷갈리면 96이라고 써있어요. 96이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표시 보면 유출량 나가는 거에서 증발해서 60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은 96이 내려서 증발로 60밖에 안 됐으면 얼마? 36이 부족하죠. 36이 유입해 보면 얼마 써있죠? 36 여기 써있어요. 이렇게 여기 써있어요. 그러면 B가 96이 내렸으면 증발로 60이 증발이 됐으면 36은 바다로 들어갔고 얘네 둘 합친 거하고 얘하고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바다 따져볼게요. 바다도 증발되겠죠? 증발돼요. 그 다음에 비도 내릴 거예요. 강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표 볼게요. 바다는 해수는 강수가 284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증발이 강수가 284구나. 미안 증발이구나. 강수가 284라고 써있어요. 그럼 들어오기는 284가 들어오고 여기서 얼마가 더 들어온 거죠? 36이 더 들어온 거죠. 그럼 284에다가 36을 더해보면 0에다가 1 더해서 2에다가 320이 되죠. 그럼 증발로 얼마가 돼야 돼요? 320이 돼야 딱 맞아떨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거기 표 보실래요? 표에 보시면 얼마라고 써있죠? 증발해서 320이라고 써있죠. 항상 들어온 양하고 나간 양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상태에 도달해 있다?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라는 표현을 쓸 거니까요. 그러면은요, 여기는요, 하늘 보세요. 하늘은 284가 내리고 320이 증발했으면 얼마죠? 36이 남아 도네요. 여기는 플러스 36이 남아 도네요.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여기는 강수는 96인데 증발면 60이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6이 모자르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하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36을 이동시켜줘야겠죠. 얼만큼이 되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된 만큼
바다 상공에서 육지 상공으로 수증기가 넘어와야 돼요. 그만큼이. 그래야 전체적으로 평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 숫자 맞추는 거. 여러분들한테는 요걸 왜 내냐면 가로 열고 숫자 맞추는 거 문제 낼 때가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숫자 꼭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것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탄소. 자, 탄소의 순환인데요. 탄소도 돌고 돌아야 돼요. 근데 탄소의 순환에서는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어느 영역에 무슨 상태로 존재할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기체에 자,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기체는 뭘로 포함되어 있냐? 대부분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면 기체, 그거 지울게요. 기권에는 대부분 이산화탄소와 약간의 메테인 가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권에는 CO2, 이산화탄소하고 약간의 메테인 가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에는 뭘로 많이 보강되어 있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직권에는 여기 그거 잘 안 나와 있나? 직권에는 여기 보시면 탄산염이랑 혹은 탄산염 대신에 탄산암 혹은 탄산암 대신에 석회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탄소가 주성분인 돌들이에요. 이런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직권에는. 그리고 플러스 약간의 화석연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석유라든가 아니면 석탄 이런 것들이 다 탄소가 주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직권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럼 기권, 직권 또 누구 있죠? 수권. 수권에는 무슨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왜 탄산음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탄산 형태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콜라나 사이다에는 이산화탄소를 녹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인 게 탄산, 그리고 물이면 탄산수. 여기다 설탕 집어넣으면 사이다. 여기다가 까만색 색소 집어넣으면은 콜라가 되는 건가요? 근데 니들 귀신 같더라. 콜라를 펩시, 콜라 또 뭐 있죠? 두 개인가? 니네 그 구분하대? 먹어보면? 난 모르겠던데 갑자기. 저는 참고로 모르겠어요. 탄산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탄산 먹고 나면 딸꾹질 나갖고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유일하게 먹는 탄산은 맥주에 들어있는 탄산 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못 먹어요. 바빠가지고. 맥주 한 잔 마실 시간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생명체. 우리 생물권이죠? 생물권에는 뭘로 포함되어 있느냐? 유기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기권에 있던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에서도 기권, 수권, 생물권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알았어야 됐죠. 여기서도 탄소가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서 내가 후 하고 내뱉었다.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생물권에 있던 게 어디로? 기권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체가 물에 녹았다. 그러면 기권이 어디로 넘어간 거? 기권에 있던 탄소가 생물권으로 넘어간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돌로 돼서 굳었다. 그러면 수권에서 직권으로. 그 다음에 바닷속에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있던 뭐 화석연료나 이런 걸 내가 캤다. 그래서 다시 불 붙였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돼서 날아갔다. 그럼 직권에서 어디로? 다시 기권으로. 이렇게 각 번역으로 넘어가는 걸 아셔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표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표 있어요. 이 표에 나와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오늘 한 것 중에 기억하라고 한 건 딱 두 개 있네요. 뭐 있죠? 수권, 직권, 생물권, 기권에서 서로 권역끼리 영향을 주는 거 내용 하나. 그 다음에 탄소 순환에서 권역끼리 영향을 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꼭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요. 뒤에 보시면 질소의 순환 얘기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질소 순환은요. 예전에 통합과학 말고 융합과학 때는 정말 자세하게 나왔었거든요. 질소 고정이다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잘은 안 물어보고요. 질소도 저렇게 순환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질소가 왜 중요하니? 라 그러면은 질소는 첫 번째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잘 분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질소가 중요한 이유는 생명체가 유기물을 만들, 즉 단백질을 만들 때 질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질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질소의 순환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정도로 축소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순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물의 순환에서 숫자 맞추는 거.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영향을 주는 건지 예제 찾는 거. 혹은 예제를 보고 어디서 어디로 영향을 준 건지 알아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질소 순환은 책에 나와 있는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 질소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왜 중요하니? 그럼 단백질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질소 순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뭐 질소 고정이니 어떠니 저쩌니 뭐 얘기가 나오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자세하게는 설명이 잘 안 나오죠. 그렇다는 소리는 많이 축소되어 있는 형태고, 심지어 특정 학교는 아예 그냥 수업 내용에서 빼기도 해요. 이 내용은. 그래서 자기네 학교가 이 내용을 좀, 선생님 저희는요 이 질소 순환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한테 다시 얘기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할게요. 근데 보통 보니까 각 학교가 전부 다 EBS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놔가지고 EBS에서는 이걸 자세하게 얘기를 잘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정도만 하고 말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얘기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으로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 지금까지 177페이지까지가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2단원에 이 지구 시스템에서 1.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까지가 시험 범위인 학교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가 제어함때 제출해준 대로라면은, 제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은 아마 영동여고가 여기까지만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태원고하고 분당고는 안타깝게도 요 뒤에까지 포함이 되니까 우리 한 잠깐만 쉬었다가 옆에 애들 있으니까 우리 한 5분만 더 쉬었다가 유경이는 옆방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요거 뒤에만 마저 조금 설명할게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여러분들 판 구조론이에요. 참고로 이 판 구조론은 지금 해놓으면은 내가 장담하는데 고2, 고3 때까지도 써먹을 수 있어. 자, 처음에 보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변동대라는 표현이 나와. 변동대. 무슨 뜻이냐? 뭔가 변하는 동네예요. 뭔가 변하는 동네인데 변동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화산대하고요. 지진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산대하고 지진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마스크 뭐 네.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카메라 지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는 꼭 쓰셔야 합니다. 저 마스크 안 쓴 거 같죠? 여러분들 이게 투명 마스크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마스크예요. 보여요? 착한 사람만 보입니다. 좋습니다. 너도 혹시? 네, 샀어요. 샀구나. 숨도 잘 쉬시죠? 네. 이 김도 안 저리고 좋더라고요, 이 마스크가. 이게 되게 비싸, 그치? 너 얼마 주셨니? 좀 상당히 나갔어요. 상당히 나왔어? 어떻게 사기는 잘 치겠다. 자, 그 다음에 화산대하고 지진대, 변동, 뭔가 변동이 일어나는 곳인데 여기는 화산대하고 지진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화산이 일어나는 곳을 화산대라고 그러고요. 화산대가 주로 일어나는 곳, 지진이 주로 일어나는 곳을 지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화산 분출이 꽝꽝꽝 하고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 지진도 같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산대하고 지진대는 겹쳐요. 그런데 지진대는 지진만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화산대는 지진대를 도발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대는 지진대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화산하고 같이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화산대하고 지진대를 합쳐서 변동대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변동대가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그림에 이렇게 점으로 다다다다닥 찍어놨죠. 그래놓고 보니까 다 어디에 있냐? 판의 경계에 해당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판의 경계에서 왜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날까? 자, 이게 판과 판이라고 칩시다. 판과 판이 경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거는 가서 서로 만나, 빵 하고 부딪히죠. 즉 서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서로 멀어지면서 여기서 새로운 땅이 분출되겠죠. 그러면서 혹은 서로 이렇게 어긋나면서 비비고 지나가겠죠. 이렇게 어긋나면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와요. 지진대하고 변동대는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데,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 경계로 나타나요. 그래서 서로 다가오는 경우를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
요것만 하면 되게 간단해요. 서로 멀어진다. 라고 이걸 발산형 경계. 서로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는데 서로 비비면서 지나간다. 이거를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라고 나오더라? 수렴형, 발산형, 그 다음에 보존형이라는 거죠.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렴형과 발산형은 왜 생기느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땅이에요. 땅이면은 여기 있는 멘틀이 열에 의해서 대류운동이 일어나요. 뜨거우면 위로 올라오고 차가우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뜨거우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도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러다가 보면 얘네들이 가서 서로 만나서 밑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떠있던 판은 지각이 이렇게 떠있는 판이 이렇게 떠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서로 가서 계속 이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둘이 가서 만나요. 그걸 우리는 수렴형 경계라고 그러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수렴형 경계라고 그러고 어디서 생깁니까? 그러면은 멘틀이 하강하는 곳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멘틀 하강부에서는 수렴형 경계가.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다시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는 곳. 그래서는 나가서 이렇게 퍼져 나가겠죠? 그럼 여기 있던 두 판은 얘는 이쪽으로 밀리고 얘는 이쪽으로 밀리겠죠? 서로가 멀어지네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마그마가 분출돼서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서는 발산형 경계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멘틀이 수렴한다. 멘틀이 하강하는 곳에서는 수렴형 경계가, 멘틀이 상승해서 발산하는 곳에서는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겠구나. 보존형 경계는 발산도 수렴도 아닌 곳이겠죠. 서로 어긋나기만 하면 되니까 이동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 얘기가 언제 나오냐, 조금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할게요. 요 얘기가 여러분들 이 180페이지를 좀 넘어가 보실래요? 먼저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180페이지에 보면은 판의 종류에는 판의 경계의 종류는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는 제일 처음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 게 그 밑에 보시면 발산형 경계라고 나와 있죠. 발산형 경계는 다시 멘틀이 뭐 하는 곳이다?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다. 그래서 멘틀이 상승해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땅들이 서로 멀어지니까 이건 발산형 경계다. 발산형 경계는 나오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예시가 해양판과 해양판 대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와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두 개밖에 없다. 예제로 나오는 거는.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거기 보시면은 표에 보시면 왼쪽 거 보시면은 열해영 열곡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뭐냐면 이건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진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열곡대라고 해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잘 나와요? 그러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게 한 90%의 확률로 더 자세하게 물어봐요. 왜?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거는 예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열곡대라 그래갖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놈의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곳은 바다에 보면 해령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거기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쌤 이게 차이가 뭡니까? 먼저 바다에서 분출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바다에서 분출돼요. 바다에서 이렇게 멘틀 데리고 올라가고 분출하는 게 바다예요. 바다에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올라오죠. 분출해서 올라오면 이게 위에가 바닷물이니까 얘네가 쌓여요. 점점 쌓여서 이렇게 쌓여서 양쪽으로 산이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길게 존재해요.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얘네가 길게 이렇게도 하나 산이 만들어지고 이렇게도 하나 산이 만들어지고 요 사이를 계속 갈라지면서 계속 분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산이 선을 이루고 있는 거죠. 양쪽으로. 그래서 고개 명자를 써서 요 산을 해령이라고 해요. 바닷속에 있는 고개예요. 여기 양쪽으로 해령이 생기고요. 여기 보면 가운데로 쏙 들어간 뜨거운 골짜기라 이렇게 이거를 열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게 해령, 가운데 뜨거운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어디서만 생긴다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에만 생겨요. 이건 열곡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해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대류판과 대류판이 멀어질 때는요, 대류판은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마그마가 분출돼서 올라가면 얘네가 쓱 벌어지면서 조금 올라오고 얘네가 또 쓱 벌어지면서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치 어떻게 생기느냐, 옆에서 그렇게 계단 모양으로 생겨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벨트 모양으로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평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낮은 평지, 또 높은 평지 이런 식으로 평지가 이렇게 단계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요 단계를 열곡, 마치 대죠. 대. 그리고 열곡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열곡이라고 안 하고 대류판과 대류판이 멀어질 때는 열곡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둘 다 무슨 형 경계? 발산형 경계예요. 뭐 하는데? 멘틀의 상승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나중에 얘기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수렴형 경계가 먼저 나올 거예요. 수렴형 경계부터 얘기할게요. 자, 수렴형 경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 중에서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그 두 가지에서 다시 또 하나 나눠야 되는데, 먼저 충돌형. 그 다음에 다시 섭입형. 이렇게 나눠요. 두 개로. 그 다음에 다시 섭입형은 다시 두 개로 나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요. 충돌형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로 나눠요. 충돌형은. 자, 먼저 충돌형부터 할게요. 서로가 다가가요. 서로가 다가가서 부딪히죠. 대륙판과 대륙판은 두꺼워요. 두껍고 가벼워서 둘이 부딪히면요, 밑으로 누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양쪽으로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양쪽에서. 두 개가 부딪히면서 쭉 찌그러지고 올라갈 때가 산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양옆으로 눌러서 산이 만들어지는 걸 습곡산이라고 해요. 뭘 습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충돌형이, 여기 있네. 충돌형. 뭐라고 되어 있죠? 습곡산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오른쪽 끝에 나와 있어요. 대륙판과 대륙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화산 활동은 없어요. 화산을 분출을 안 해요. 그 대신 부딪혔으니까 땅이 흔들리긴 하겠죠. 지진만 일어나고요. 지표 근처에서 일어나는 천발 지진과 중간쯤에서 일어나는 중발 지진까지만 일어나요. 천발, 중발. 깊은 건 신발이라고 하는데 신발 지진은 없어요. 이때는. 이때 화산 활동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화산 활동이. 자, 그 다음에 해양판 혹은 대륙판이 부딪히게 되면은 섭입형이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대륙판이고요. 이게 해양판이라고 할게요. 해양판이 더 무거워요. 그럼 둘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해양판이 그 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쓱 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대륙판이면은요, 해양판이 이렇게 밀고 오면은요, 해양판이 밑으로 이렇게 쓱 밀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섭입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섭입형 충돌이라고 그래요. 섭입형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이 섭입을 하는 경계를 섭입대라고 하거든요. 이 섭입대의 다른 말로는 베니우프라는 사람이 찾았다. 그래서 베니우프대라고도 불러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섭입을 하게 되는데 대륙판, 해양판도 되고요. 혹은 여기다 볼까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섭입되기도 해요. 그런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섭입될 때는 누가 밑으로 들어가느냐? 그나마 더 무거운 놈이. 여기가 만약에 밀도가 고밀도다. 이게 더 밀도가 높다. 그럼 무거운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섭입하게 돼요. 무거운 놈이 밑으로 내려가요.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게 해구 습곡산맥이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 있는 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죠. 섭입하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대륙판은 좀 두껍거든요. 섭입이 일어나면 얘를 서로 밀죠. 서로 밀면은 여기 안에 쏙 들어가는 구멍,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는 곳이 생기거든요. 참고로 여기 이름을 해구라고 해요. 해구. 마찬가지로 여기 쏙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해구라고 해요. 쌤, 해구? 근데 이름 비슷한 거 아까 하나 있었는데 뭐였죠? 해령이 있었죠. 해령은 어디 있는 거였죠? 발산형 경계에 있는 거였죠. 높은 산봉우리 두 개. 이건 해령이에요. 해구는 두 개가 만났을 때 생각해보세요. 두 개가 만나면서 밀고 들어가면 쭉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렇게 여기 깊은 부분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쏙 들어갈 때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두 개가 부딪히면서 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여기 쏙 V자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죠.
요거를 해구라고 해요. 해구가 생기는데 해구는 이렇게 어디서 수렴형 경계에서만 나타나요. 그것도 언제? 서귀평에서만 나타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대륙발은요, 미는 힘을 받으면요, 얘가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산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습곡산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해구, 여기에요, 습곡,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판과 해안판에서는 해구와 습곡이 발달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요거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비비면서 막 비비니까 열이 나겠죠. 그럼 지진도 나고요. 그럼 여기서 지진이 나면 얕은 데서 지진이 나니까 천발 지진. 여기서 지진이 나면 중간 부분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중발 지진.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면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신발 지진. 천발 지진에서 중발, 신발 지진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지진이 일어나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진을 감지하겠죠. 그쵸? 밀도가 작은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밀도가 큰 쪽 말고. 왜? 섭입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서로 부딪히면서 가다가 여기가 녹아가지고 밖으로 분출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화산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화산도 일어날 수 있고 지진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륙에서는 화산은 잘 안 일어나요. 주로 습곡상이 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해양판은요, 같이 부딪히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고 밀도가 높은 곳이 아래로 들어가니까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까지 일어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해양판은 얇아요. 얇다 보니까 얘가 찌그러져서 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뭔가가 분출돼서 섬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분출돼서 만들어진 섬을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호상열도가 누구죠? 일본이죠. 일본이 호상열도예요. 가장 대표적인. 자, 그래서 해구, 맞죠? 해구. 그다음에 여기 선 만들어지는 거 화산 분출 때문에 만들어지는 화산을 해구를 따라서 쭉 일렬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호상열도라고 불러요. 긴 띠를 이뤄요. 그래서 호상열도 이렇게 나오면 해안판과 해안판끼리 서로 부딪힌 경우예요. 충돌형, 그러니까 섭입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괜찮죠? 그럼 얘는 섭입형은 밀도가 높은 게 밀도가 작은데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천발, 중발, 신발까지 다 일어날 수 있으며, 대륙판인 경우에는 습곡이 주로 나타나고 해구와 해안판과 해안판인 경우에는 습곡과 호상열도, 섬이 만들어진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충돌형, 대륙과 대륙에서는 해구라는 개념이 없죠. 쏙 들어갈 게 없고 양쪽으로 찌그러지기만 하니까 대규모 습곡산이 만들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여기는 화산활동이 있다 없다? 없다. 주로 지진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천발이나 중발 지진까지만 일어난다. 신발 지진은 얘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요것만 잘 구분하면 여러분들 끝났어요. 지금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발산형 경계. 마그마가 분출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쵸? 멘틀이 상승부예요.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화산은 분출하나요? 네, 화산 분출이 있어요. 지진 있나요? 네, 지진 있어요. 그럼 지진의 깊이는요? 얕아요. 천발 지진이에요. 그리고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해안판과 해안판이 멀어지는 경우와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뭐라고요? 해안판과 해안판이 멀어지는 거예요. 해안판과 해안판이 멀어지는 거에는 뭐가 발달한다고요? 열곡과 그 다음에 해령이 발달한다고요.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에는 열곡대가 발달한다고요. 열곡대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열곡대 하나밖에 예가 없으니까 잘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수렴형 경계에는 다시 뭐가 있어요? 둘이 부딪히는 충돌형 경계가 있어요. 이거는 대륙판과 대륙판끼리예요. 얘네는 대규모 습곡산이 만들어지고 해구는 없죠. 여기는. 그 다음에 지진은 주로 천발하고 중발 지진까지만 일어나고 화산 활동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섭입형은 해안과 해안 혹은 해안과 대륙판이 섭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안과 해안끼리 섭입할 때는 해구 발달하고 호상열도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해안판과 대륙판이 서로 섭입할 때는 해구 있지만 여기는 주로 습곡산이 주로 만들어진다고요. 지진은요, 천발, 중발, 신발까지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냐면요, 밀도가 작은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밀도가 큰 쪽 말고. 그 다음에 그 경계에 쏙 들어간 걸 뭐라고 한다고요? 깊은 거 해구라고 한다고요. 이름이 해령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자, 보존형 경계는 뭐냐?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냐? 주로 어디서 물어보냐?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도를 그려보면, 여러분들 앞 페이지로 잠깐만 넘어올게요.
앞 페이지 178페이지에 넘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아 대륙이 있고 미 대륙이 있죠. 이쪽에 아시아 대륙이 있고 이쪽에 미 대륙이 이렇게 분포를 해요. 이게 태평양이죠. 태평양을 따라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겁나 많이 일어나요 하고 점치가 왔죠. 이거를 태평양 화산고리 저기 뭐야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불러요. 여기선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한가운데 여기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이 있어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발산형 경계가 되겠죠. 그것도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니까 해양 열곡하고 해력이 발달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요.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는데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같은 속도로 가도 어디는 반지름 길고 어디는 반지름 짧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얘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럼 둘이 처음에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얘가 좀 더 빠르다고 쳐봅시다. 얘보다.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나가버리죠. 이렇게 나가버리죠. 그럼 서로 비비고 지나가겠죠. 이거는 서로 속도가 달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력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좌우로 선이 하나 가는데 여기가 서로 비비고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발산도 수렴도 아닌데 이렇게 비비고 지나가면서 서로 속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요거를 보존형 경계라고 해요. 여러분들 책에는 180페이지에 중간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존형 경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판이 서로 어긋나 경계로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서로 그냥 이동 속도가 달라서 그래요. 서로 비비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왔습니다. 중간쯤에 자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변환단층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변환단층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화산활동 없어요. 지진이 있다면 주로 천발 지진 표면에서만 일어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생기니? 그러면 속도차 때문이에요. 발산도 아니고 수렴도 아니에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자세한 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여러분들하고 판만 얘기하면 되는데요. 판의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얘기하면 오늘 끝나요. 자, 지구가요. 지구가 있어요. 지구 표면이에요. 지구 표면에 우리 땅덩어리로 되어 있는 요 표면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지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밑에를 멘틀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근데 멘틀 상층부예요. 여기 멘틀 상층부인데 자, 지각하고 멘틀 상층부의 일부분은요.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멘틀이에요. 멘틀인데 여기가 딱딱해요. 여기가 딱딱해서 위에 있는 판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각과 멘틀 상부의 딱딱한 멘틀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를 암석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밑에는 멘틀이 부분적으로 녹아있어요. 그러니까 멘틀 대류가 일어나겠죠. 여기서는 이 멘틀 대류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암석권이 움직여요. 그리고 요 암석권을 다른 이름으로 판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암석권까지가 판이에요. 지각하고 그 밑에 얇게 있는 멘틀의 딱딱한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암석권이라고 부르고 이 암석권을 우리 판이라고 부르고 이 위에 있는 지각이 대륙 지각이면 요 암석권을 대륙판 요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지각이 해양 지각인데 여기까지 포함하면은 여기는 무슨 판? 해양판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참고로 대륙판하고 해양판 중에는 누가 더 두껍냐? 대륙판이 더 두꺼워요. 대신 누가 더 밀도가 높니?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니? 그럼 해양판이 밀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면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요. 무거운 놈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속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어두운 색깔을 나타내면서 무거워요. 우리 바다, 제주도 가면 검은 돌 있죠? 현무암질 있죠? 얘네들은 해양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밀도가 높아요. 대신 대륙은 주로 이제 화강암이나 이런 애들은 밀도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정출할 때 보도록 하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179페이지에 요 판을 보시면 판의 경계를 보시면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죠. 화살표가 서로 만난다. 그럼 뭘까요? 충돌형 아니면은 섭입형 둘 중에 하나겠죠. 화살표가 경계를 해서 서로 멀어진다. 그럼 발산형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니? 손각 괜찮아? 네. 괜찮아요? 네. 선을 경계로 선이 그럼 뭐 이렇게 선이 하나 가 있으면 이 선이 뭘까요? 이게 판의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서로 만나는 거겠죠. 판이. 그러니까 섭입형 아니면 충돌형이 될 거고요. 실련형 경계가 되는 거고요. 서로 이렇게 멀어지게 화살표가 돼 있으면 발산형 경계가 되겠죠. 그거 말고는 거기서 잘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이동하는 거 보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저랑 어디까지 얘기가 끝난 거냐? 181페이지까지 얘기가 끝나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182페이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들 저랑 이제 해야 될 게 조금 몇 개 좀 더 정리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다음 시간에 잠깐 시간 할애해서 여기 조금 더 할 테니까 저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조금 더 해야 돼요 라고 얘기 좀 해줘요. 알았죠? 요거랑 뒤에 판 좀 연습 좀 해야 돼요. 요거는 연습 좀 해야 되고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에 대한 것만 좀 내용만 좀 공부 좀 해갖고 오세요. 그 정도 가지고 전 세계 지도 펼쳐놓고 어디에 뭐 있어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그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리고 그거 나와 있는 거 정리된 거 제가 하나 따로 드릴 테니까 그것만 그 그림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거기 예제가 나오는 게 9가지가 있거든요. 그 9가지 말고는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알았죠? 그 9가지 내에서 물어볼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뭐 질문 하나 또 질문 안 할 거지? 질문 있어요? 문제 풀 때 생기면 그래 뭐 빨리 끝내라고 뭐 이런 거죠. 뭐 아니면 저처럼 잘생길 수 있는 이런 거 궁금하지 않니? 너 잘생겨질 수 있는 비법 알려줄게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요 됐고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질문 따로 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